이게 지금 완전 스릴러물이에요. 이게 뭐 누가 봐도 누구를 짓밟고 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짓밟힌 자들이 네. 되게 질서정연하잖아요. 일치단결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불평등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위에 마치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그 밑에는 시험은 공정한 것이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집 사가지고 내 집값 올라왔는데 그럼 내가 잘난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 저는 그 환경 파트 읽으면서 제일 공감됐던 게, 저는 에어컨 틀기가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에어컨은 실외기가 기본적으로 집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이렇게 뿜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에어컨을 틀면 누군가 그만큼 더 더운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늘 되고, 환경 파트를 읽으면서 다 했지 않나. 가진 사람들은 더 편하고 시원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약자에게는 더 불편함과 그런 걸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맞게 읽었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윤리가 좀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에어컨을 키면 지구가 뜨거워지고, 약간 에어컨은 돈 있는 사람이 쓰는, 좀 돈 많은 사람이 전기비 안 아끼고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근검 절약의 기준처럼 우리 사회에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에어컨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안 죽으려고 키는 건데, 그것조차도 뭔가 내가 이렇게 윤리의 문제, 내가 가난한데 내가 국가에서 주는 돈도 받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막 해도 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하고 싶었던 거죠. 마치 에어컨을 키지 않고 여름을 나는 것이 뭔가 바람직한 사람인 것처럼 소비가 되는, 이런 거는 이 환경의 본질적인 문제를 못 보는 거죠. 이 환경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책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불평등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지금 1,000원 샵 다이소라는 그런 샵에 가보면 일회용품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저렴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집이 좁고 힘들고 이런 이제 환경에서는 일회용품이 굉장히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더 편리함을 추구하느냐, 일회용품을 추구하느냐, 그 안에는 뭔가 일상에서 빨리빨리 일회용품을 쓰면서 내가 좀 편리함을 찾고 싶은 일상의 각박함, 이런 것이 다 존재하는데, 우리는 너무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 문제 하나만 놓고 보는 거죠. 환경 문제만 놓고 봐도 사실 여유로우면은 내가 친환경 소재, 막 집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고 뭐 그 여유로운 공간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골라서 쓰면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친환경 자체도 어떻게 보면 버겁고, 그게 그럴 여유가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왜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소비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 이유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경쟁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뭔가 빨리빨리 자신의 일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환경이 오염되어도 가장 약자들부터 피해를 보겠죠. 가장 약자들부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환경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랑 함께 보게 될 때 보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안을 볼 수 있다. 이 책을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흐르는 주제는 불평등.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불평등이라는 주제이죠. 저는 차별과 혐오를 결과로 보고, 현재 어떤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보는 것이고, 그 전에 어떤 원인이 있냐라고 했을 때 불평등이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게 불평등이 심각해지면 이게 불평등을 체험하는 시기도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원래 사회는 불평등하잖아요. 근데 다들 견디고 삽니다. 40대까지는 아주 진취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정말 세상 무섭다, 뭐 이렇게 50대쯤 되어가지고 득도하죠. 50대가 되어서 득도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지금은 대학교 입학할 때, 20대 생활을 할 때, 혹은 대학교 준비하는 10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어린 시기부터 빨리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게 돼요. 그 밑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차별과 혐오의 근간이 되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너는 아냐, 나도 이렇게 힘든데 감히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차별과 혐오가 결과로 나오는 것이. 그 불평등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전제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게 작가의 스킬이죠. 네. 여러 가지 주제와 키워드를 통해서 사실은 이 뒤에 다 그 불평등과 그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녹아 있었다. 오랫동안 자본주의 사회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불평등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만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강하게 그 자본주의 사회를 막 부정하고 불평등이나 문제를 너무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면 거부 반응이 생기니까 저를 잘 아는 독자라면 조금 소프트한 책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한테는 뭐 이게 또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제가 그 프롤로그에 그 주사위 예를 든 거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고 내가 너무 예를 잘 들었다고. 사회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이에요. 실제 이 책은 다양한 눈이 아니라 하나의 눈이고,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려면 그 하나의 눈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사회를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맨날 나오는 게 부자 되는 법, 자기 개발하는 법, 똘똘한 집안채를 사는 법, 그러니까 다 솔루션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근데 한 면이 있어요. 그 한 면에 적힌 게 이제 사회를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 보자는 거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사회의 책임을 좀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거 6개 면 중에 하나만 있는 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회를 보는 눈 가져가지고 썩었다 세상이 그러면 정말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일정 비율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까지 그게 늘 부정적. 아무리 주사위를 던져도 그 면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오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눈으로는 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읽어도 되게 잘 이해가 되겠다. 거부감이 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표지도 어떻게 보면 에세이, 요즘 그런 괜찮아라고 하는 것 같은 에세이인데 들어가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되게 순한 맛으로 써주셨거든요. 표지가 안 괜찮아요. 지금 색깔만 괜찮지. 이게 지금 완전 스릴러물이에요. 이게 뭐 누가 봐도 누구를 짓밟고 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짓밟힌 자들이 되게 질서정연하잖아요. 일치단결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불평등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왜 승자 독식이 계속 인정되고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인정되고 하냐면, 그런 여론을 우리 사회가 탄탄하게 지지해 주는 거죠. 우리는 교육을 받고 살다 보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벽돌이 되어가지고 그 위에 마치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그 밑에는 그러한 어떤 사상적 체계라 그럴까요? 자본주의의 어떤 시험은 공정한 것이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집 사가지고 내 집값 올라왔는데 그럼 내가 잘난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 이 일치단결한 이 모습이, 저는 이 그림이 아주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는 여기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현미경으로 자신의 삶을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력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차별에 동의를 했고 사회학적으로는 공모를 했다고 그런 여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늘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학 책이구나 하고 오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생이나 혹은 20대 초반의 학생의 책상 위에 있을 때 부모님이 의심하지 않는 그 불평등에서 벗어난 사례만 우리가 주목하잖아요. 어떤 성공한 사례, 다른 이야기를 허용하지 않는 좋은 단어들을 선점해버리는 거예요. 혁신적이다, 노동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플랫폼, 그러니까 이상한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단어들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언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배달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 노동자인데 노조도 못 만들어. 분명히 노동자인데 다 사장님이 되고 1인 사업자가 다 돼버렸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논의로 가야 되는데,
이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은 어떤 배경은 그런 논의가 딱 나오면 수요와 공급 아니냐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논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버릇들이 있다. 늘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조금 사회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 그 불평등의 전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불평등에 벗어난 사례들만 우리가 너무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시야로서 모든 테마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쿠팡맨이 죽었을 때도 쿠팡을 엄청 잘 시키고 있다가 이거를 내가 계속 써도 되나? 그때부터 이제 배달을 좀 끊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실천으로까지는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심과 실천 사이에는 또 자기만의 삶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실천도 남을 바라보는 분류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천 바로 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삶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뭐 배달웹 안 쓸 거야, 뭐 텀블러 쓸 거야, 뭐 할 거야. 근데 사람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막 뒤집어서 말하면 제가 이 책에서 과연 시험은 공정하냐, 교육은 공정하냐 던졌는데 누가 그 다음날 학교를 때려치웁니까?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가 문제다 그러는데 누가 그러면 사회주의를 만들어 놓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심과 또 실천 사이에는 쉽게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개인의 사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늘 각자의 삶에서 자기 호흡으로 그 결심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주장을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결심대로 실천하고 사느냐,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내 언과 행, 언행이라 그러잖아요. 사회를 비판하게 되면 언행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언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러면 안 되는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오천호 작가가 했던 어떤 행동을 보고 이 커피 봐. 지가 이런 걸 먹으면서 야, 이 책의 첫 장에 환경을 썼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 때문에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약간 솔루션 과잉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중독적 사회. 그러니까 모든 책이 절반은 비판하고 절반은 지구를 살리는 법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의 윤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강경 하나 보고 야, 자기도 종이컵 쓰면서 말이야 말은 저렇게 한다, 이 언행 불일치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면 그게 족쇄가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판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진보와 보수가 보통 이 보수적 가치는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행이 늘 일치해요. 이 진보적 가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비판은 하는데 쉽게 내가 학교 비판한다고 학교를 안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본주의 비판한다고 내가 월급쟁이 생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어떤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을 조금 유연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실천 방법이 막 1등이 될 때 그게 또 다른 윤리가 되어가지고 야, 뭐 쟤는 왜 저런 걸 쓰냐 뭐 이렇게 되는 게, 저는 그거는 오히려 자신의 시야를 좁힌다고 생각해요. 난민 문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문제가 결국 혐오의 정도가 가장 지금 심한 게 문제가 아닐까. 억울함의 정서가 대한민국은 뭐 다들 모든 사람의 이게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세상에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한테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 네 말 듣고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그러면 늘 자기 좋아하는 것, 그런 주변들만 생기고 끊임없이 확증 편향을 하게 되죠. 그 확증 편향을 한 단계에서 난민에 관한 토론을 하고 해버리면 그래서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난민은 계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동력이 뭐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이 아니라 뭔가 내가 세상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라는 여유가 너무 빠른 시기부터 봉쇄돼 버린 거죠. 좀 더 다양하게 세상을 이해하겠다라는 동력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억울함의 정서가 날카로움이 되고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로만 스스로를 강화시키고. 그러면 작가님이 이제 이런 책을 쓰고 또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이 청자들에게 기대하는 건 어떤? 책은 한 10년 사이, 제가 대학 강의를 한 주로 따지면 13년 사이죠. 그러니까 대중을 만난, 제가 여러 타자들을 만나게 되어 또 굵직한 테마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인데 좀 우려스러운 반응들이 좀 더 빈도가 작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반론을 펼칠 때 굉장히 빈정거림이 강하게 묻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10년 전에는 그 사람이 겸손하게 토론의 연장선에서 예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를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하는데 굉장히 나를 조롱하는 듯한, 아유 그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일시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떤 그런 반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놀려주겠다, 내가 너를 조롱해주겠다,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토론조차 경쟁을 하니까 그런 게 좀 우려스러워요. 들으면 불편해지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들어야 되는 불편한 얘기도 좀 찾아서 듣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지만 닭가슴살 먹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방울토마토만 먹으면 삶의 질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불편한 맛, 익숙하지 않은 맛이 어떤 또 다른 좋은 결과를 야기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사회의 체형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과연 내가 편한 대로만 생각을 한다고 사회의 체형이 바뀌어지겠는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구조적으로 우리는 사회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없는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미 그것은 이런 사회 구조를 보는 눈을 빼버린 다른 어떤 각도에서만 형성된 고정관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를 좀 예민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려면 좀 더 강압적으로 내 주변에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어떤 강연을 찾아 듣고 어떤 작가의 책을 더 읽고 그 작가의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또 자리를 찾아가고, 그런 훈련들을 더 많이 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불평등의 크기를 줄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그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